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중원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은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설교자의 시국진단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이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 궁 옆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움이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내게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이다 하더라. 아합이 이스라엘인 나봇이 자기에게 한 그 말로 인하여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께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의 영이 그처럼 슬퍼하며 음식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돈을 받고 내게 주든지 내가 좋다면 내가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왕에게 내 포도원을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음이라 하더라. 일단 제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제목을 넣는다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저는 지난 시국진단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서 쓰러뜨리고 있는 악한 통치자 이재명과 그 일당 민주당이 전 분별력 없는 또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국가의 위정자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제국의 침략에 수없이 많이 고난을 당하였고 우리의 주권과 땅들, 우리의 혈육들은 강탈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북침으로 인하여 또 다시 우리나라는 위기를 맞았고 그때 유엔과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재명이 말하는 점령군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타국의 이 땅에 와서 기꺼이 희생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조국을 사랑했던 많은 훌륭한 우리 그리스도인 애국투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게으르고 악한 통치자를 만나면 백성들은 괴롭습니다.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노동,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가난과 궁핍과 취약한 국방과 결과적으로 외세의 공격과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들어도 역사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악한 통치자의 특징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연약한 백성의 것들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과거 2900년 전 BC 900년경 이스라엘에 정말 통치할 능력도 없고 사악하고 탐욕에 찌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부패한 통치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저는 작금의 오늘 2025년 오늘 10월 19일 주일 저녁입니다. 이제 중순을 넘긴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오늘 성경에 아합과 이세벨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감옥에 놓고 집어넣고 대신 가짜로 권좌에 앉은 이재명과 그의 여자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성경의 아합과 이세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재명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하는지 여러분에게 보도된 사실을 근거해서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실만을 보도하는 그 언론을 통해서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왜곡됨이 없이 저의 생각이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밝히고자 합니다. 방금 봉독한 열왕기상 21장의 본문은 불법적으로 자신의 백성의 포도원을 강탈한 가장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의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가꾸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간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그것을 결국은 빼앗았죠.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역사상 가장 악명이 높은 폭군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다음 이스라엘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아주 공식적으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폭정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열왕기상 21장은 이 악한 부부 아합과 이세벨이 합작해서 선량한 백성의 포도원을 강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곳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봇이 있었죠.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에 있었고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약 38km 거리에 위치하고 동쪽 끝에 있던 이사갈 지파의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리 잡았던 아합 왕의 별궁은 상하궁이라고 불려질 만큼 호화스럽고 잘 지어진 궁전입니다. 그 궁전 옆에 바로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자신의 정원, 그 밭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팔아라.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팔 수 없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봇의 거절로 아합은 자존심도 상하고 분통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지금 아합 왕이 그것을 거절당하자 지금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하면서 낙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나봇이 나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는다, 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아니 왕비가 뭔데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드리겠다고 단정을 합니까? 그만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강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의 무능력한 사악한 왕 아합에게 하는 말이 이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야? 그깟 백성의 포도원 그냥 가져오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야. 그걸 왜 흥정을 해? 당신은 왕이야, 왕이란 말이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란 말이야. 정신 차려. 걱정하지 마. 내가 그 포도원을 가져다 줄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성동 방식인 바로 모든 방법을 이세벨에게 배운 것이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 자식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 보시죠. 8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의 인을 쳐서 나봇이 사는 성읍에 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라. 그녀가 그 편지들을 써서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인 곳에 앉힌 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니라. 이에 나봇의 성읍 사람들 즉 그의 성읍의 거민들인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하였으니 즉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히니 벨리알의 자식 둘이 와서 그의 앞에 앉더라. 참고로 벨리알의 아들은 사탄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 그에게 대하여 즉 나봇에 대하여 백성 앞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자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니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세벨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라.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인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니라. 참 끔찍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하고 탐욕에 찌든 왕과 왕비가 아닙니까? 자신의 백성의 포도원을 죽이고 강탈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선동해서 사람들을 통해 죽이게 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이런 통치자 부부가 있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왕, 이런 통치자는 사라져야 하죠. 물론 이런 이스라엘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엘리야는 그들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21장 17절부터 예언을 하죠. 그때 주의 말씀이 티셉인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갔느니라.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 자리에서 내 피, 즉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을 찾았노라. 이는 당신의 주의 목전에서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고 보라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 내 후대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경록케 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분노케 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9장에서 보면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고 개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통치자의 결말입니다. 25절에 보면 자신을 팔아 주의 목전에 죄악을 행한 아합과 같은 자가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은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되지요. 여러분 강탈과 약탈은 다릅니다. 강탈은 힘과 선동으로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입니다. 카톨릭 수법입니다. 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서 가두는 습관입니다. 강탈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물품이나 권력을 노리고 선동하고 기습하여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약탈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약탈은 주로 군인이나 범죄자들이 민간인을 위협하여 식량, 돈 등을 빼앗는 것을 가리키죠. 강탈은 더 아주 비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가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 백성을 강탈하는 것, 그런 통치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이때처럼 정말 불합리한 세상, 이때처럼 불안한 세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6.2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 대국 10위, 군사력 5위, 반도체 수출 1위, 국방 반상 수출 8위, 초고속 인터넷 속도, 인프라 강국 1위, 한국은 IT, 디지털 통신기술 5대 강국입니다. K 한류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데 1위,
세계 최고의 문자 언어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 여러분, 이런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런 모든 것은 허울 좋은 일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 괴뢰 북한의 지령과 천멸중공에 의해 이 나라는 공산화되어 가고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잠시 10개월 전 작년 12월 3일 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도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00번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의 입법 및 예산 폭거와 소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의 결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여러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에 국무위원들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실행하여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장, 핵심 공직자들이 탄핵당했습니다. 마약범죄 단속 주요 예산, 민생치안 유지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의원 2025년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4조 1천억 원 삭감, 이루 셀 수 없는 악한 법안들을 만들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한 짓입니다. 그로 인해 국가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손발을 다 잘라놓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제77조에 의하면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명분으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야당과 여당 반역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만장일치로 비상계엄의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현이 시작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죠.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지요. 곧이어 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안을 심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파면할 정도로 또 중대한지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파면 또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천하의 개판사들을 보았습니까? 양심도 상식도 없는 작자들입니다. 마귀 새끼들이죠. 울분을 터뜨리고 허망하고 헌재의 판결에 무너진 나라를 사랑하고 공산주의의 저 치졸하고 악랄하고 선동적인 방법으로 당한 국민들은 너무나 법의 결정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6대2, 5대3 정도로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8대0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법을 공부하지 않는 상식적인 국민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이어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북한의 괴뢰 정권과 천멸중공의 공산주의 마귀 자식들이 부정선거의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백한 부정선거로 대통령 조기 선거에서 6월 4일 전과사범 범죄자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본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이 표를 얻었지만 그놈의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가 몰표를 얻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이가 이 불법적인 선거 시스템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가짜 사기 정부가 2025년 6월 4일 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과 오범에 진행 중인 재판이 수두룩한 범죄자가 나라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을 일이죠. 헛웃음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재명은 곧바로 이 나라를 중국에 의한 공산화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8년 전 배신자 정치인들이 있었듯이 여당이 한동훈 같은 배신자가 없었더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선거의 자격권을 박탈했더라면 조기 대선에서 이준석 같은 양아치 정치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겁쟁이 김문수 대통령이라도 되었을 텐데 모든 선거를 주무르고 중공의 하수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렇게 썩지 않고 국민의 민의를 올곧게 대변하여 공명한 선거를 관리하고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두 다 아쉬운 사실입니다. 부정선거로 명백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인정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만악의 악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나는 곳이 공적기관이 바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의 선거감시단도 이미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혼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서민들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와 나라의 정치와 통치에 지대한 관심을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정치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치에서 올바른 법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정치와 민생, 사회, 교육, 입법, 행정, 사법, 안보, 군사, 언론, 문화, 노동계가 수사파 간첩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경고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했던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의 아합과 이세벨, 이재명 정권의 앞날을 예측할 수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통치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각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첫 번째로 정치가 극도로 최하류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IT라든지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은 최하류 정치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의 정치의 타락은 신문이 날 정도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품격이 올라갈 때 국민 희망이 생기는 것인데, 지도자들의 품격이 무너지면 국민의 희망은 꺼집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지만 현재는 권력 다툼과 진영 논리에 매몰되고, 정치는 공공의 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도자는 겸손하고, 국회는 대결하는 민심원과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법안을 만들까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시편 12편 8절에 보면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요. 악한 범죄자, 전과자들이 대통령, 국무총리가 되니까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시편 12편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민주당 정권이 중국 관련 정책의 완화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토지 매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입니다. 반미 성향을 갖고 중국과 북한의 유착이 심화되고 입법의 남발과 공산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4천여 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특히 검수 완박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찰 공안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걸 휘젓고 있는 것이죠. 그 경찰은 바로 권력의 수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면 또 여러분 코로나, 또 백신 또 얘기 나올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백신은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폐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금지와 교회 폐쇄를 가능하는 조항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법안들을 내놓아서 북한 내 공항과 철도, 도로 건설을 다시 허용해서 어떻게 하면 또 개성공단에서 세금을 퍼주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공의 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도덕성과 품격이 떨어집니다. 우리 현재 세계 특검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특검 검사가 주식으로 또 이렇게 다른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국민이 깨어있을 때 정치는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금 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속히 지금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을 지금 이 나라에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까? 토지와 건물을 중국인들이 대거 매입하고 계속해서 납치와 고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실종 상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한 악행은 온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자들이 이들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바로 설교자들이었고 당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두 번째로 이 나라는 지금 삼권 분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지 않으면 국민은 고통받습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기울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권력도 서열이 있다고 하죠. 그런 말은 저는 이재명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사법기관은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용하기 위해 존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현재 각종 부정선거의 재판은 금방금방 다 기각됩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재명의 재판은 모두 다 5개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이 연말에 나올 것 같다고 하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인민재판부 같은 것을 지금 바로 만든다고 합니다. 수많은 헌법학자들, 이 나라의 헌법학자에 대표되는 학자들은 모두 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법이다, 위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무죄라고 선고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죠. 어떻게든 사법부를 수장만 바꾸면 이들은 중국처럼 공안경찰국을 신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구 집권 계획까지 세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지금 존폐 위험에 있는 것이죠.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셋째로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한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극도로 불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똑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가 코스피 상승은 지금 반도체의 안간 힘으로 그런 것이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1,500원이 넘으면 제2의 IMF 사태가 또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지금 음식보다 돈의 무게가 더 나간다는 초극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습니다. 빵 무게보다도 돈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현재 이재명 정부는 전례 없이 종교계를 탄압하고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화의 시작은 종교계를 탄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자영업자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치안도 너무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활보하고 돌아다녀도 얼마나 안전합니까? 세계 여러 나라는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례 없는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실종되고 그리고 납치되고 인신매매됩니다. 사회적 불안이 점점 커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의 범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서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매입의 급증과 비자 완화 정책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통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연역을 해서 온 산을 강산을 뒤엎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중국 단기 체류자에게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단기 체류자에게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는 것이죠. 중국은요, 국제운전협약의 미가입국이어서 절대로 국제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합니까? 절대로 이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내놓고 보험을 안 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재명과 민주당, 공산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며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하루속히 감옥에 가야 될 것은 이재명이고 해산돼야 할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최근에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탄압 속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네 번째로, 국토 방위와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수반이며 국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국군을 지휘 통제하는 최고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국방부와 합참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통수권이 흔들리면 누가 언제 군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불투명해집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사실상 상시적인 위협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쏴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대칭으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에 끼어 있어서 강대국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 안보에 직결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호시탐탐 중국이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의 홍콩화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막중한 국가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철통같은 국가안보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총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국방부 장관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최근에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할 일이 없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강한 무장 강조 발언이 과잉 무장 논란과 군비 경쟁 과열을 우려를 나눈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의 실자격 훈련 금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는데 실사격을 하지 않아요? 군 통수권과 군 기강 확립은 허물어질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 다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는 삼류 외교로 인해 국제 왕따 외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격은 말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외교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국내 혼란과 내부 균열은 외교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중심의 균형 외교가 절실합니다. 한미 동맹은 튼튼히 하되 주변 국가의 외교를 지혜롭게 조율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국제 왕따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유엔에서 연설할 때 사람들이 자리를 다 떠나는 장면을 보셨죠. 그게 이재명의 수준이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바로 반증입니다. 외교하니까 관세협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세협상은 단순 무역 문제만이 아니고 외교, 안보, 경제가 교차하는 핵심의 현장입니다. 한국이 최근 미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협상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2025년 10월 지금 19일 현재 글로벌 관세협상은 미국의 주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간의 개별 협상이 위주로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인도 안 했어요. 미국 투자 3,500불, 우리 돈으로 500조 원 갚을 능력도 지금 먼저 선불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화 서포를 신청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내면 안 되냐?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달러를 즉시 일시 지급을 요구합니다.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3,500불을 선불로 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재명을 컨트롤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관세도 있고 투자도 있고 근본적으로 부정선거의 문제, 외환관리법 문제 이런 것들로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는 되게 많은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바로 지켜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태를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 국민이 1년에 수백 명씩 납치되고 살해되고 장기가 적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당한다면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말 볼품없는 외교로 피해자를 지금 구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미국인을 죽였을 때 미국은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멕시코 카르텔을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테러 집단들은 절대로 미국인은 건들지 않습니다. 한 명 건드렸다가 수백 명이 당하니까요. 이런 확실한 보복이 있어야만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부입니까? 살려달라고 외교관에 연락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결국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죠? 대사가 왜 있는 겁니까? 그 나라의 얼굴인데요. 물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외국에 가서 피해를 입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한 사람 피해자가 없도록 외교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면 군대라도 보내서 강압적으로라도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6번째로 우리나라의 교육계 전교조 교육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가 사라집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념이 아닌 진실된 역사와 진리를 가르쳐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나라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계를 장악한 전교조는 교과서를 개정하여 학생들에게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 교육부 장관이 바로 전교조의 대부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공자학원을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의 1:1로 연양으로 공산주의 사상교육, 이미 우리나라도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문화와 교육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민주당 친중 세력의 정책적 방향이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을 찬탈한 뒤에 각부의 정부 요직에 정확하게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자들만을 송곳처럼 꽂아 넣었습니다. 철저히 대한민국을 지금 멸망시키려는 자인 것입니다.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7번째로 이 나라는 어떻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썩은 언론과 미디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른말을 하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사퇴하라니까 안 하니까 방통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렸죠. 기관을 없애니까 기관장은 자동으로 자리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른 말을 삽입해서 다른 기관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을 자리를 그 옷을 뺏으려고 자리를 뺏으려고 한 기관을 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참으로 이런 법이 있습니까? 현재 한국 언론은 오늘날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막론하고 공정성과 사실 보도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전혀 지키지 않아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미디어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9시 뉴스, 8시 뉴스 여러분 그 뉴스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는 권력이 팬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의 RSF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개고 중에 61입니다. 2해 연속 문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언론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며 언론 매체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나누어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언론이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념적 진영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균형을 내세우면서 사실 검증과 비판 기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이정효로 만드는 것은 언론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더 이상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정치 진영의 대변자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사실을 드러내고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언론은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받는 언론기관, 이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언론기관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 1번 이재명을 찍은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고 판단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악한 통치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재명은 악한 통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잠시 일부 언론에서 제시한 것, 저는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와 경제, 민생, 교육, 국가안보,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른 현실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은 사실 유튜브라든지 언론 몇 군데를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이재명이 악한 통치자가 들어서고 그 악한 동조자들이 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여 이게 나라냐고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예감, 직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악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황폐화된다고 분명하게 예견했습니다. 들어봐봐.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제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그의 계엄은 정당했고 진작이라도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전쟁을 해서라도 공산의 뿌리를 뽑았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8명의 개판사들은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주장한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12.3 계엄이 헌법과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강행 처리, 핵심 공직자 탄핵 시도 등을 국정마비로 규정하고 이를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 해석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대통령의 주장이 계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8년 전과 같이 파면시켰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전에 분명히 국무회의 영상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증거로 나왔습니다. 명백히 대통령의 파면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4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니요, 6개월이 지났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재라는 여자입니다. 국가공무원 1급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적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도 신원을 확인하고 일을 시키는데 연봉 1억 이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출생과 가족, 출신 학교가 전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녀가 연봉 1억 이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녀가 출신과 어디, 친구, 부모는 누구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오죽하면 그녀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주면 1억을 주겠다는 현상금을 누가 걸었습니까? 그녀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아났나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명백한 주급 간첩 아니면 북한 간첩이라는 것이 아닌가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그녀의 과거 발언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연개설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김현재는 이재명과 30년을 같이 한 경제공동체, 범죄공동체, 국정운영공동체, 선거자금 공동체, 공산주의 공동체, 이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 아닙니까? 이세벨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칼을 마음대로 유용한 영부인 행사하는 그녀보다 그녀는 참으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현재는 명백히 한국판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끝났죠. 열왕기상 21장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 내 후대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난 자와 이스라엘에게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린다 했어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에 서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처참하게 말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 공산당 정권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선한 법을 만들어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한다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악한 말이죠.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 이 나라를 그냥 공산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맞서고 대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건국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찰리 커크가 터닝 포인트 USA라고 했듯이 정말 터닝 포인트 코리아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리셋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유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또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이든 간에 자신에게 돌아오라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용서해 주시려고 또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치도 악한 사람도 성경은 악인이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 지경으로 만든 정치인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우리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속히 이 정권이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태로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죠. 같이 이 대한민국, 현재 이 현실의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살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죽어 영원한 지옥의 파멸로 떨어져야 하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야 할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신앙관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본이 되지 못한 현실을 돌이켜 자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국민의 이임을 받은 정치 이정자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죄들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정자들이 지금 진리를 외면하고 편리함으로 침묵했고 분별 없이 분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악한 왕 아합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양심을 비틀어버리고 거짓 증언과 선동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죄인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과 입법자들에게 아합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택할 담대함과 겸손을 주시옵소서. 권세로 약한 자의 목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나봇의 눈물을 기도로 듣듯 민생의 탄식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법은 법과 양심에 입각한 공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판을 하게 해주시고 입법은 공동선으로서 행정은 성실과 책임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엘리사처럼 시대 앞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권력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어린 자녀 교육 그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아이들이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와 법치와 책임을 배우게 하시고 정직과 수고로 얻은 열매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언론은 권력의 입이 아니라 사실을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 검증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이 구조가 무너지게 하시고 땀 흘리는 자의 일터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남보는 이 나라를 지키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악한 선동과 거짓을 일관한 공산주의 사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끝을 아십니다. 강탈과 거짓과 선동과 무죄한 자의 피를 값없이 여기지 않으셨던 주님, 이 땅의 나봇들 정직하게 살며 자신의 몫을 지키려는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때 아합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을 때 일시라도 심판을 유예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는 개인과 공동체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봇의 포도원이 다시 주인의 손에 돌아오듯 대한민국이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자유와 법치, 공의와 자비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